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신데 이런 질문 좀 웃기긴 한데 네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캐펙스 컷을 많이 했어요. 네. 내년에도 할 것 네. 같고 내년에 전체 적자를 예상하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잖아요. 많아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안 하고 있죠. 안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신이 있어 보이고 네. 뭔가 두 개 중에 하나가 굳이 골라 저는 뭐 다 살 건데 결국에는 어떤 거를 더 좋게 보세요? 우위를 가리긴 어려워요. 네네. 왜냐면은 업황이 턴하면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갈 더 거고. 베타 크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기대할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 네네네.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네네네. 쪽 반도체의 성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관건이라서 진짜 답을 못하겠고 너라면 어떤 액션을 취할래? 그러면 전 둘 다 네. 똑같이. 왜냐면은 둘 다 기대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2016년, 17년과 다른 것은 삼성전자가 변신을 할 수 있다. 네. 뭘 변신하느냐? 지금 한번 데이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0월 수출을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음. 메모리 반도체하고 네. 수출 금액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렇게 올라왔나요? 메모리가 많이 떨어져서도 있지만 네네 그렇게 메모리가 많이 떨어져서도 있지만 비메모리 쪽이 올라와 주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오고 네. 메모리 쪽이 떨어지면서 둘이 금액이 비슷해졌거든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메모리 쪽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TSMC. 네.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관계가 네네.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최근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오랜 기간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유화적인 네, 그렇더라고요. 제스처를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대만 증시가 막 네네. 급등을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는 뭐 전략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술적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움직이긴 어려울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비메모리 쪽은 거의 TSMC에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둘 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질수록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그렇죠. 불안정해질수록 이 물량을 100% 줄 수 있는가. 누군가한테 좀 나눠야죠. 그쵸. 네,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막 변신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또 한 번 무게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시면 둘 다 네. 1등이든 같이 사자. 뭐 성향에 따라서 베타가 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은 덜 올라도 안정적인 걸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되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둘 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역시 같습니다. 그냥 쉬운 답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실 반도체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네. 저도 내년에 적절한 시점에 막 네. 많이 빠지길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또 욕먹겠지만 그쵸. 좀 더 빠져서 다시 5만 원 초반까지 빠지길 네.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좀 뭐 대기 수요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포트를 반도체로만 꾸릴 수는 없는 것도 네,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말 방송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후보군은 방산 쪽이랑 네. 이 전력기기는 지금 하도 얘기를 많이 많이 해서 맞아요. 오히려 조금 불편한데 네. 이 전체적인 섹터 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차별적인 섹터를 봐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긴축의 시대라고 하고 뭐 유동성을 흡수한다라고 그러고 작은 정보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돈이 투입되고 재정 정책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국가별로 정책들이 쏟아져 가는 산업이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국방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법안을 제일 먼저 통과시켰죠. 그리고 유럽도 별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그룹을 설립해가지고 서로 간에 협력을 하기로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반도체 굴기 제조 2025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반도체 목숨을 걸고 있느냐? 탈세계화를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자 도생을 위해서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경우가 네, 됐죠. 네, 네. 우리 생활에서 반도체를 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네. 핸드폰, 자동차, 카메라 뭐 할 거 없이 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에서의 헤게모니를 쥐고 자국 생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는 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은 IRA 법안, 유럽은 리파워 EU라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거를 극복하려면 천연가스를 어떻게 탈피하자라는 것보다도 야, 이 김에 신재생 에너지 가동률이나 아니면은 침투율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가자. 네. 그래야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네, 네. 에너지 독립을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조금, 뭐 지원금 막 쏟아부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하고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네옴시티 이미 중국은 입찰을 따내고 뭐 그런다고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에너지 독립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독립을 안 하면
어느 나라인가는 의존을 해야 되는 네, 상황으로. 종속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국방, 방산. 네. 자,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글로벌 군인, 글로벌 경찰 역할을 안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중동이 조금 기운이 좀 이상하죠. 네. 미국과 이렇게 좀 맞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보면은 유럽하고 중동 쪽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계약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방산 수출이 점프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40억 달러를 하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했는데 작년이 72억 달러,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네네. 예상되고 있어요. 자,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국방비 지출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중동도 국방비 지출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5가지 업황을 본다면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시장이 좀 불안정해진다면 네. 저점 매수해야 되는 업종들은 네. 아까 반도체는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2차전지, 방산 쪽이 네. 내년 2024년까지 시장을 한번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까지는 저는 뭔가 쉬운데 신재생이 어렵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태양광, 뭐 수소, 풍력 네, 네. 정도가 있는 건데 그냥 뭐 숫자가 나오는 한화솔루션 같은 네. 거는 좀 편한데 수소 같은 거는 이제 뭔가 불편한데 그쵸. 혹시 대신증권 리서치 팀에서는 그 신재생 내에서는 조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은 태양광하고 그쪽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네, 보고 있죠. 네. 수소 쪽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요. 좀 느낌이 안 와요. 네. 사실. 네.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좀 약하고, 네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래서 전기차랑 2차전지겠죠. 네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뭐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어느 정도 흐름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중소형주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2023년 뭐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달러 약세가 워낙 강세할 네네. 것 같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시장을 네. 이끌 거다. 음. 초기 국면, 중기 국면까지는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큰 것 같아요. 종목들 네, 큰 위주로. 종목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국방, 방산 쪽들은 업종 대표주들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네. 세이프한 선택이 아닐까. 그리고 네. 진짜로 수익률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업종 말씀하셔서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차 전지 쪽은 네. 사실 네. 2020년인가부터 지금 거의 횟수로는 3년째 슈퍼 랠리를 하고 그쵸.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IT 애널리스트 출신이라서 네. 그런지 배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일종의 부품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3년 정도 이 정도 달려왔으면 글쎄요, 우리나라 주도주 역사를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렇게 3년 이상 뭐 5년, 7년씩 간 주도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밸류에이션은 저는 솔직히 요즘 별로 보지도 않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시가총액을 보면 조금 너무 센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숏도 잡고 막 네. 약간 그러고 있는데 이쪽은 조금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올라오긴 네, 했죠. 네, 네. 저희도 조금 조심하자라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온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세게 들어왔어요. 네. 유럽 불확실성은 그냥 네, 이렇게 네, 넘어가고 있죠. 네. 미국발 모멘텀 세게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쯤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냐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네.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GDP 성장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럽 경기가 앞으로 좀 별로 안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모멘텀은 선반영했고 이제부터 유럽 경기가나 유럽 모멘텀이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를 좀 불안정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한번 출렁일 수 있다. 네. 그때 좀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주도주라고 한다면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뭐 그렇고 있는데 자 시장의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전 주도주는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번 상승 추세 주도주는 뭡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같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끌었던 업종들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린 이유는 글로벌 트렌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추세는 바뀌지 네.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2007년 고점을 형성하기 전까지 한 4, 5년 동안 네. 굴뚝주들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10배 네. 정도 중국 상승했죠. 관련주들. 중국 네.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랑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뭐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엄청난 상승이 한 번 있었던 거잖아요. 네. 더블 이상 났고 뭐 저점 대비. 그랬다 큰 조정이 있고 저는 또 한 번의 상승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거든요. 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있는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 발씩 앞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보급률도 더 높아지고 있고, 네. 그동안 거의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미국도 이제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봤던 그림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실적으로 보여지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23년은 턴어라운드의 시점이고 24년 이익 전망이 이익을 누가 끌고 갔는지를 좀 봤어요. 네. 근데 요 그림이 재밌는 게 2017년에도 비슷했어요. 이익을 압도적으로 끌어가는 업종들이 시장을 이겼거든요. 네. 보시면은 너무 압도적인데요? 네. 반도체. 잠깐 보여드리면 2017년에는 63%였어요. 와, 네. 그러니까 네네. 반도체가 100% 오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위권에 있는 업종들이 거의 다 코스피를 아웃퍼폼을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거 보면은 반도체,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가전, 상사자본의 소프트웨어 정도까지로 보면 조선은 뭐 흑자 전환해서 세게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건데, 일단 반도체는 뭐 다 아실 거고, 화학은 2차 전지랑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포진돼 있죠. 자동차는 전기차, 그리고 IT 가전은 또 2차 전지랑 뭐 IT 수요에 관련된 업종들, 상사자본제는 뭐 지주사들도 많긴 하지만 여기에 그 방산 업종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방산이 들어가요? 네네. 방산하고 일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작은 네네. 종목, 중소형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전혀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적인 방향성들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단에서까지 매칭을 해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 이 정도까지가 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좋아지는데, 고민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 네. 라고 하면은 저는 좀 기다리자. 네. 기다렸다가 다른 좀- 거 사다가 네. 오면 사면 되니까 네, 또. 그리고 네. 싸게 살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잘 보시면 소재 쪽과 셋업체 간이 왔다 갔다 네, 왔다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네네. 그것만 잘 활용하셔도 좀 싼 거를 빨리 잡아서 이렇게 네. 오버랩하면서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을 펼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크레딧 스위스 CGS를 네. 보면은 완전히 뭐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더 치솟았더라고요, 이게. 네, 네. 근데 시장은 예전 같으면 그러네요. 되게 발작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네, 같아요. 네. 유럽이나 이제 뭐 이런 조금 전조 증상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게? 저희도 신용위기 그리고 유동성 위기 고려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없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몇 번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동성이 숨어 있고 피해 있고 다른 데 짱 박혀 있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저희 회사의 그 대신 파이낸셜 그룹에도 저축은행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몇 달 전에 5.85%, 최근에 6%까지 나오더라고요. 네네. 저축은행은 5.85% 특판 예금을 했는데 지점마다 줄을 섰어요. 밖에까지. 네. 그리고 이걸 일처리를 못해서 셔터를 내리고 계속 업무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선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의 전조현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전조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연준이든 ECB든 통화정책을 조금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도 네네,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여기까지 너무 빨리 했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인할 여지가 있는 거죠. 네네. 많죠. 많죠. 네. 그래서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는 터져봐야 아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네요. 무서운 얘기기도 네. 하고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네. 있겠지만, 저 이코노미스트랑 맨날 이 얘기해요. 네네네. 2013년, 14년, 15년, 16년 매년 중국 부채 터진다, 중국 부채 터진다. 그쵸.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부채 터진다, 한국 부채 터진다. 헝다 디폴트 팡 터졌을 그쵸. 때는 와, 제2 리먼 브러더스 사태다. 근데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희한해서 저도. 돈이 많아요. 음.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그러면 왜 CGS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왜 시장이 별로 반응 안 하냐? 통화정책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네. 일단 유동성이 얼만큼 있는지를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거든요. 네. 여전히 8.6조, 8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2배 이상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계속적으로 와치리스트로 해놓고선 계속적으로 피드백하고 팔로우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나 어디가 터졌나 터졌다면은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를 계속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언제 터질 거다 터질 거니까 이제 우리는 안 좋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돈도 아직까지 많고 정책적 여력도 네. 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번 잠시 눌러줬다가 그러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음번 사이클에서는 좀 더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네,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내년에도 가끔씩 네, 이렇게 언제든지 부탁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네, 오늘은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이신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너무너무 즐거운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